네, 안녕하십니까. 지루 분석 및 조직학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X선 회절 피크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X선 회절 피크는 격자 구조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특히나 이제 FCC, BCC가 나타나는 이제 회절 피크 패턴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BCC 같은 경우는 HKL 성분의 합이 짝수인 경우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FCC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HKL 성분이 홀수 혹은 짝수인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BCC는 110부터 이제 200, 뭐 요 순서대로 이제 나타나면 FCC는 111, 뭐 200,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아마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 피크가 나타나게 됐을 때 일반적인 회절 피크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회저 피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단결정이랑 다결정일 때도 이제 회저 피크가 나타나는 회저 피크의 모양이 바뀌게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단결정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저 피크가 이제 특정한 이제 회저 방향에서 쭉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네, 쭉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100의 방향에 해당되는 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면에 대해서만 이제 회절이 돼서 나와서 이제 디텍트가 되는 반면에 이제 네, 반면에 이제 110 방향 같은 경우는 면이 요 상태에 있을 때 회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회절 일어나는 방향은 요쪽 방향이니까 이제 이게 디텍터에 시그널이 안 잡히게 되고 200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또 100하고 똑같은 이제 똑같은데 이제 면간거리만 바뀌는 거니까 이제 회저 피크가 나타나게 돼서 특정 방향에서만 이제 회저 피크가 나타난다는 거가 이제 제 핵심 사항이고 그 말인지 네 그걸 이제 요약한 글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결정 방향에 따라서 회저 피크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방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폴리스 크리스탈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저 피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이 되는데 100에 해당되는 결정립들도 있을 거고 110에 해당되는 결정립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서 이제 그 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200 역시도 이제 100과 마찬가지로 이제 회절이 일어나겠죠. 그 말인즉슨 이제 100에 해당되는 이제 픽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와중에 이제 110에 해당되는 픽들도 이제 나타날 거고 그리고 111도 이제 이게 빛이 이제 X선이 이제 입사됐을 때 고정됐을 때 이런 녀석들이 이제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얘들도 이제 회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결정을 이제 회절 피크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정 방향과 하고 무관하게 이제 회절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은 없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단결정하고 다결정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 피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저 피크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정 구조 형상에 따라서 회저 피크에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셋 다 이제 똑같은 SiO2예요. SiO2인데 한쪽은 이제 아예 비정질인 재료, 그리고 한쪽은 쿼츠, 그리고 한쪽은 크리스토발라이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 구조들이 다 달라요. 얘는 아예 격자 구조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동일 조성이라고 하더라도 결정 구조 형상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이제 회전 피크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SiO2 글라스 같은 경우는 비정질이다 보니까 이제 격자면이라는 게 없잖아요. 격자면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로드하게 이제 회전 피크가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반면에 이제 쿼츠랑 크리스탈로발라이트는 하나는 육각기둥이고 하나는 이제 사면체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그 결정체에서 나타나는 회전 피크의 위치가 네, 보시다시피 완전 다르게 나타나죠. 똑같은 조성이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정질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자 배열 자체가 무작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회절 피크가 거의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쪽에 가끔가다 이제 규칙성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가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져서 회절 피크가 안 나타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조 그리고 다결정 단결정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회절 피크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결정 구조에 따라서
회절 피크가 결정이 되니까 이제 동일한 재료더라도 알파상이랑 감마상이 있다고 하면 요 두 개의 상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회절 피크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문하고도 똑같아요. 이제 뭐 만약에 알파상에 대한 그 회절 피크 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 녀석에 대한 정보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있을 거고 얘 두 개를 이제 대조를 했을 때 딱 맞으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쭉 회절 피크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모은 카드를 이제 바로 JCPDS 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 분석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XID 회절 피크를 찍고 요 JCPDS 카드 정보를 갖고 와서 이제 상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기존에 알려진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 분석이 가능한데 합금을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네. 합금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이 새로운 상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상이 나타날 경우 이론적으로 이제 상대 좀 유사한 구조들을 이제 대조를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의 해석은 EBSD 같이 이제 키쿠치 패턴을 분석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코발트 앞에서 이제 고엔트로피 합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어요. 고엔트로피 합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COCR, Fe, 망간, 니켈이 이제 감마상의 FCC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합금을 만든 사례가 없잖아요. 만든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요 감마 FCC 구조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감마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재료 중 네, 감마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재료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재료인 뭐 304, 뭐 오스테나이트 네, 이런 정보들을 끌고 와서 이 녀석의 정보랑 이 녀석의 정보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 같이 대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되는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네,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요 차이 있는 정보들을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뭐 아예 그냥 새로운 재료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뭐 실제 연구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론적으로 유사한 구조랑 먼저 대조를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분석을 한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상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정확히 이제 뭐 이게 알파상인지 감마상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겠지만은 알파상이 뭐 몇 프로 있고 감마상이 몇 프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얻어낼 수 있어요. 이 바로 어떻게 얻어내냐면 이제 회절 피크의 크기에 따라서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원래 알파상에 대한 픽이 이런 식으로 한 100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알파상이랑 감마상이 섞여 있을 때 이제 이 피크가 상당히 작게 나오고 감마상의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원래 100을 가져야 되는 피크가 한 30 정도 나왔다고 하고 감마상에서의 피크도 원래 여기서 한 1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70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30, 70이니까 알파상하고 감마상의 비율이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요? 네. 3대 7로 나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 피크의 크기만을 고려하는 방법이 이제 인텐시티 레이티오라는 방법이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최대 회전 피크의 크기 대비 분율을 이용해서 상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상분율이 이제 인텐시티 분율하고 선형적으로 이제 비례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계산 자체는 쉽겠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정확성이 좀 낮다는 거,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선 해저의 쪽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만든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리트벨트 메소드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회저 피크의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모두 고려한 방법이에요. 모양을 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저 피크의 크기랑 모양을 이제 수학적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변환을 해서 전체 상분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방법보다는 좀 어렵겠죠. 어려운 대신에 정확성 자체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높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상분율 측정 방법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상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리트베이트 계산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변수들도 많고 복잡하죠. 심지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장비 자체 효과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잔류력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잔류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료를 변형을 시켰어요. 재료를 변형을 시키고 놔줬는데 놔주게 되면은 이제 소성 변형만큼은 변형이 없을 거고 이제 탄성 변형만큼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게 100% 완전히 돌아오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 인장 변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인장을 이렇게 했을 때 D 간격이 이쪽은 넓어지는데 이쪽은 좁아지겠죠. 네, 이쪽은 좁아지는데 이게 뭐 인장을 하고 난 다음에 놨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 뒤틀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면은 원래 D0 값이랑은 또 다른 값이니까 이제 격자 뒤틀림으로부터 나타나는 응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잔륙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잔륙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은 과연 이 격자면 결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격자면 거리의 변화를 정량화 해가지고 정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회즈 피크의 이동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D가 이제 브레그 법칙하고 연관이 있고 N 람다랑 이제 세타는 정해져서 나오는 실험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D 값의 변화량을 XID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요 D 값으로 이제 격자면 변화량하고 이제 원래 격자 거리를 대조를 하면은 잔류 변형률이 나타나고 이 잔류 변형률을 이 그 시그마 이꼴 이 입실로 후크의 법칙에 집어넣게 되면은 잔류 응력의 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잔류 응력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변형하고 인장 변형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크게 압축 변형은 격자면 거리가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네, 여기는 감소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인장 변형이 일어났을 때 실제 원래 인장 변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요쪽에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격자면 거리는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압축 변형은 반대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니까 이제 압축 변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격자면 거리가 증가했을 때 회절 각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인장 변형에서는 격자면 거리가 감소를 했을 때 회절 각도가 증가하는 거에 의해서 얘네가 잔륙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제가 앞선 시간에 이제 고니오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고니오미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실온을 항상 샘플 홀더에 넣어가지고 표면이 딱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딱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요 녀석이 이제 회절이 됐을 때 세타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세타 값에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세타 값의 오차에 의해서도 요런 잔륙력 값이 반영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네, 실제 요 그림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세타만큼의 이제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정확한 잔륙력 계산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잔륙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잔륙력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후크의 법칙 이거를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용수철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건데 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봤던 후크 법칙이 바로 요 식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강도는 탄성 계수와 변형률의 곱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계산은 되진 않고요. 이제 입실론 1 x, 입실론 y, 입실론 z 값 세 개의 값을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신뢰성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편의상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식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격자면의 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거리 변화에 의해서 이제 뒤틀림이 발생을 하니까 잔용력이 존재를 하게 되고 XRD에서 이 격자면 거리 변화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잔용력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잔용력 분석이 많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XRD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을 했을 때 XRD 픽은 이런 식으로 되게 날카롭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피크가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측정이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회전 피크가 이런 식으로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단결정이랑 다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적인 단결정 같은 경우는 회전 피크가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 회전 피크의 넓어짐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내부에 이제 결함 같은 게 있다 보면은 원래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 빛들이 그러지 못하고 이제 일부 산란이 돼 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피크 형성들이 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가 일차적으로 넓어질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정립 궤도 매 한 가지일 거예요. 네, 결정립 궤도 매 한 가지의 이제 결함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결정립계가 존재를 했을 때 결정립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이제 방향들로 막 보고 있죠. 서로 다른 방향들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일부 틀어짐이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틀어짐에 의해서도 이제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 크기란 미세 변경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 역시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설명하면서 요 픽들을 설명했잖아요. 픽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려져서 이런 람다가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람다가 뭐 눈에 보이기에는 한 개의 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요. 이렇게 좀 람다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이제 고니어미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쪼이게 되잖아요. 빛이 쪼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건데 이 높이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도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슬릿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요 슬릿이 있을 때 빛이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슬릿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산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란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장비 자체의 효과에 의해서 이제 피크의 분산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소재 기기 특성에 의해서 회절 피크의 넓어짐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이 넓어짐을 잘 이용하면은 소재 조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재료의 다결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재료의 결정 크기라든지 미세 변형이 요 넓어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기 효과 같은 경우는 회절 기기에서 X선 분산 등의 오차에 의해서 신호가 분산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슬릿이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X선 빛들이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돼서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슬릿을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일부 약간의 그 X선의 분단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입사각 세타 자체가 달라지죠. 그럼 이 세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X선의 빔의 일부 각도 틀어짐에 의해서 회절 신호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피크가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원래 피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녀석인데 기본적으로 인스트루멘탈 그 효과에 의해서 요만큼의 그 픽 넓어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고려를 해줘야겠죠. 네, 요 오차를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차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려를 해주냐면은 일반적으로는 X선 회절 진행하기 전에 표준 재료에서의 피크를 먼저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특정 각도에서 이만큼 벌어지고 특정 각도에서 요만큼 벌어지고 특정 각도에서 이만큼 벌어진다라고 가정을 뭐 특징들이 나올 거잖아요. 요런 특징적인 이제 픽 형상 변화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아까 앞에 봤던 수식에서
이 녀석의 효과를 애초에 상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아이디얼 인스트루먼트가 결정돼 버리니까 나머지 이 녀석들로만 이제 계산을 돌릴 수 있겠죠. 변수를 줄여버리는 거게 된 변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재료들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표준 재료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넓은 범위의 각도에서 많은 회저 피크가 나타나는 소재를 많이 씁니다. 왜 이제 넓은 범위의 각도에서 많은 회저 피크를 써야 되냐면요. 이게 뭐 세타가 작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브로드닝하고 세타가 큰 범위에서 나타나는 브로드닝의 크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촘촘한 범위에서 피크가 많은 것 소재들을 써야지 이 위치에서랑 이 위치에서 나타나는 피크의 넓어짐의 차이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소재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스탠다드 레퍼런스 매터리얼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주로 LAB6, 징크 옥사이드, 세륨 옥사이드 같은 재료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이제 NIST라고 해서 미국 표준원 같은 이제 표준원에서 재료들을 따로 보관을 해놓고 이제 이게 바로 스탠다드 재료니까 사용하라고 유저들한테 판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기 효과를 고려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스탠다드 레퍼런스 매터리얼로 이제 특정 장비에서 XID를 측정한 결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크가 굉장히 많죠. 네, 요 피크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실험값들을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정 크기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정 크기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정 깊게랑 결정 방향들의 조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정 크기 변화에 따라서 회절 피크의 분산 차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단결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결정 방향들이 다 똑같다면은 다 일정하게 들어갔다 나오게 되니까 모두 이제 같은 각도로 회절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피크 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널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거의 없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기기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결정립이 뭐 단결정은 아니더라도 결정립이 좀 커요. 네, 좀 크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정방위 차이에 의해서 일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살짝 이제 피크가 넓어지게 돼요. 네,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결정립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결정립계도 많아져서 분산도 막 돼버리고 서로 다른 결정립들 방향의 결정들도 막 생기니까 이 녀석들이 원래 보다도 더 분산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 넓어짐이 더 증가하게 되고, 비정질이 되면 아예 완전 다 분산돼 버리니까 이런 피크조차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아예 이런 식으로 부르드하게 나타난다고 아까 SiO2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말인즉슨 이제 결정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회저 피크가 넓어지고, 이 넓어질 때의 그 정도를 이제 full width half maximum이라고 해가지고 FWHM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값이냐면은 최대 이제 피크가 나타났잖아요. 요 전체 높이에서의 절반의 강도에서 피크의 폭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FWHM을 이용해 가지고 결정립 크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 각도랑 람다 그리고 넓어진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대략적인 결정 크기를 알 수 있게 되죠. 요걸 이제 쉐러 이케이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은 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은 되진 않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예측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결정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 아까 얘기했던 결정 깊게는 여기 포함은 되지만은 전이 같은 이제 변형이 또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요 변형에 의해서 이제 전이 밀도라든지 결정립들이 바뀌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재료의 결정립이랑 그 결정 크기랑 전이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그 재료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인장을 계속 당겨요. 인장을 당기면서 이제 중성자라든지 X선으로 이제 측정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은 소성 변형이 일어남에 따라서 회절 피크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회절 피크의 변화를 각각 이제 요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X선 그 결과들을 피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피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이 적층결함 증가
따른 회전 피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넓어짐을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의 전이 밀도 같은 값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엑스선 픽 프로파일 분석이라는 요 프로그램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정보는 이제 회절 피크라든지 소재 정보를 이제 고려해서 피크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엑스선 파장이라든지 회절 피크, 백그라운드 그리고 격자 상수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 플러스 이제 실제 측정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전이 밀도라든지 결정립들을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 값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에 피크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소성 변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피크가 넓어지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네, 이런 값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항상 이제 시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X선 같은 경우는 시험편 표면에서 이제 회절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표면 상태가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스크래치에 의해서도 좀 상호작용 스크래치에 의해서도 이제 각도가 좀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 요 스크래치가 있는 재료들하고 없는 재료를 비교해 보면 이 역시도 회절 피크의 넓어짐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잔륙력이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픽이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압축 잔륙력이나 뭐 인장 잔륙력이 있을 때는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연마를 하게 되면은 손상면이 존재를 하죠. 이 손상면에 의해서 네, 잔륙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륙력을 없애고 연마를 그 XID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미세 연마를 하고 XID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홀더랑 시험편 위치에 따라서 XID 피크에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편 표면이 요 요렇게 이제 넘치지 말고 요렇게 딱 맞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 제로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시편이 두꺼운 시편들 같은 경우는 시편 두께를 줄여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얇은 게 나아요. 얇으면은 그냥 밑에 뭐 이런 그 보충제 같은 걸 집어넣어서 높이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편이 두께가 두꺼우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럼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분말은 어떻게 해요? 분말도 XID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홀더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쌓아버리면 안 되고 얘를 쌓아놓고 슥 긁어가지고 높이를 맞춰준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항상 이제 분말을 이렇게 쌓고 난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 같은 걸로 이제 높이를 딱 맞춰가지고 쳐내서 전체적인 높이를 똑같이 일정하게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X선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시험편 준비 사항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엑스선 회절의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상분석이랑 잔류력 그리고 회절 피크 넓어짐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분석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JCPDS 카드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게 되고 그리고 X선 피크의 강도랑 이제 피크 모양을 이제 컴퓨터를 읽어 드리게 되면은 상분율 역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잔용력 같은 경우는 압축 변형이랑 인장 변형에서 격자면 거리에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제 회절 각도가 바뀌게 되는데 요거 증가 감소예요.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요 회절 각도가 바뀌는 패턴에 의해서 이게 압축 잔용력이다, 인장 잔용력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절 피크가 넓어지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결정 모양, 결정 구조, 그러니까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비정질이냐에 따라서 이제 회절 피크의 넓어짐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장비 기본적인 효과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X선이 이제 슬릿을 통과를 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분산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부의 결함, 그러니까 결정립계랑 뭐 전이라든지 네, 이런 녀석들이 이제 존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피크 넓어짐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회절 피크가 넓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본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학기 후반부에서 재료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후반부 재료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중요 내용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